지워요. 이런 거지에 좀. 냉정한 목소리가 가을 산자락에 울려 퍼졌습니다. 10살 설아는 흩어진 팔찌들을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으니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고급 SUV에서 내린 정장 남성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이거 있네요. 설아가 노인의 손목을 가리키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맨 그 이름이 아이 입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름은 서진아요.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과연 이 우연한 만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간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산자락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등산로 초입에는 붉은 단풍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하늘거렸고 주말을 맞아 나온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는 등산 스틱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고 또 누군가는 가벼운 차림으로 성큼성큼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산 입구 매점에서는 호떡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왔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가을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한 그 한편에 유독 눈에 띄는 작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등산로 입구 한켠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 펼쳐진 낡은 매트 위에 앉은 소녀였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가 손바닥만 한 플라스틱 상자를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티셔츠와 무릎이 살짝 해진 바지에서 어려운 살림살이가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엄마가 밤새 만들어준 실팔찌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성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빨간 실로 엮은 것, 파란 실로 만든 것, 노란 실과 초록 실이 어우러진 것까지 어린 손으로는 만들기 어려웠을 섬세한 매듭들이 팔찌마다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각각의 팔찌를 햇빛에 비춰보며 실밥이 풀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팔찌마다 작은 구슬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매트 한켠에는 작은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 아마도 어제나 그제 번 돈인 듯 했습니다. 설아는 그 돈을 세어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엄마 약값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행운 팔찌예요. 1,000원이에요. 설아의 맑은 목소리가 가을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애처로움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은 대부분 아이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고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젊은 커플이 지나가면서 팔찌를 구경하는 듯 했지만 결국 나중에요라는 말만 남기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등산객들은 아이들 손을 잡아 끌며 저런 데 가면 안 되라고 속삭이며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찬바람에 벌개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시려워 보였지만 설아는 계속해서 팔찌들을 만지작거리며 정리했습니다. 가끔 입김을 호흡으로 손을 녹이기도 했지만 곧이어 다시 팔찌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설아의 얼굴에는 포기하지 않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애원이나 구걸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든 팔찌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팔찌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쳐 보이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작은 상인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깊어갈 무렵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지쳐 보였고 설아에게 시선을 주는 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행운 팔찌예요. 정말 예뻐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설아에게 한 등산객이 다가왔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교는 안 가니? 설아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른스러운 침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정, 아픈 엄마를 돌봐야 하는 현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야 하는 어린 어깨의 무게까지. 중년 남성은 잠시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등산객들의 발걸음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설아는 팔찌 상자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사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설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분은 팔찌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그 중에서 빨간 실로 엮은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하나 주겠니? 설아는 밝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첫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착한 아이다. 할머니의 속삭임이 따스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손자를 보는 듯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빨간 팔찌를 손목에 차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설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나자 설아는 그 1,000원짜리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종이컵 안에 다른 돈들과 합쳐보니 이제 제법 모양이 잡혔습니다. 오늘은 엄마 약 사드릴 수 있겠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겨우 1,000원을 더 벌었지만 설아에게는 그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엄마의 기침약 한 봉지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단풍나무에서 붉은 잎사귀 하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잎사귀는 마치 정해진 자리인 양설아의 팔찌 상자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잎사귀의 붉은 색깔이 팔찌들의 색깔과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등산객들의 발길이 완전히 뜸해지자 설아는 팔찌들을 다시 상자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린 것은 고작 한 개뿐이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내일 또 이 자리에 나와 앉을 각오가 이미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작은 매트를 접어 품에 안고 일어서는 설아의 뒷모습이 석양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나이에 비해 의젓해 보였습니다. 10살 소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 작은 어깨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단풍나무를 올려다보며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또 만날 친구에게 하는 인사처럼. 다음 날 오전 10시 등산로 입구의 평온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고급 SUV 세대가 줄지어 등산로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거렸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옷차림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맨 앞차에서 나온 운전기사가 재빨리 뒷문을 열자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인호 회장이었습니다. 7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깊이 파인 주름 사이로 예리한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그는 산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산속 공기였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노태경 전무가 내렸습니다. 56살의 그는 명품 등산복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등산화부터 최신형 등산 장비까지 그의 모습은 산을 오르러 온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회장 곁으로 다가서며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날씨네요. 산행하기에는 최고죠. 세 번째 차에서는 박미정 비서실장이 내렸습니다. 47살의 그녀는 단정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일정을 체크하며 수행원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 곁에서 일해온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강인호 회장 일행이 등산로 초입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고급차 세대에서 내린 일행의 기품과 위엄은 누가 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등산객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노태경의 시선이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설아에게 머물렀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팔찌를 펼쳐놓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그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온 격조 높은 산행에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으니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노태경이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산이라는 공간의 순수함을 해치는 요소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인호 회장은 말없이 등산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산행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곳에 온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회사 일로 복잡했던 머리를 맑게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런 회장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노태경은 계속해서 거슬려 했습니다. 그는 수행원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치워요. 이런 거지에 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수행원은 잠깐 당황했지만 전무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설아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수행원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재빨리 팔찌 상자를 움켜쥐었지만 그 순간 상자가 기울어지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팔찌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로 만든 팔찌들이 낙엽 사이로 굴러갔습니다. 아! 설아의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급하게 무릎을 꿇고
흩어진 팔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소중한 팔찌들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주변 등산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애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되나요? 등산객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노태경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질서와 격식을 중시하는 자신의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때 강인호 회장의 시선이 설아에게 머물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팔찌들을 주워 담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작은 손목에 묶여 있는 낡은 끈 팔찌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팔찌는 세월이 많이 흘러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순간 강인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30년 전 가을, 단풍 아래서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든 팔찌를 지나가 아버지 손목에 직접 묶어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11살이었던 딸 진아의 손목에 묶여있던 빨간 끈 팔찌가 생각났습니다. 딸은 그 팔찌를 무척 좋아했고 아버지가 직접 함께 만든 것이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아빠, 이 팔찌 절대 안 풀 거예요. 평생 차고 있을 거예요. 딸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진아는 지금 설아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가 홀로 팔찌를 팔며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노태경은 여전히 상황을 못마땅해 하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건 환경 미화에도 방해가 되죠. 산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는 회장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인호 회장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태경이 기대했던 동조나 지지의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박미정 비서실장은 회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쌓인 경험으로 회장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태경에게 눈짓을 보내며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노태경은 그런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회장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인호 회장은 여전히 말없이 설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나하나 팔찌를 주워 담는 모습에서 어떤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간절함은 30년 전 사라진 딸을 향한 자신의 그리움과 닮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등산객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고급차에서 내린 일행과 팔찌를 파는 어린 아이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상황을 촬영하려 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도와주려 하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팔찌를 상자에 담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태경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가움보다는 오히려 어떤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강인호 회장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태경과 박미정,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은 설아가 있는 느티나무 그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에 대한 연민이 복잡하게 얽히며 그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이 조용히 연결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인호 회장이 설아 앞에 멈춰 서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등산객들의 웅성거림도, 새들의 지저김도,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도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기운이 그 노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강인호는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된 볼,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얼마니?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배려하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에게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오는 압박감이 어린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1,000원이에요.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는 고개를 들어 강인호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냥 가져가세요. 그 말에 강인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의 굳어있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현하는 아이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30년 전 딸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런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노태경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그 거지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미정 비서실장의 제지 신호를 받고 망설였습니다. 강인호는 미소도 없이 지갑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두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파는 1,000원짜리 팔찌를 사기 위해 그런 큰 돈을 꺼내든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다 줄 수 있겠니? 강인호의 질문에 설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모든 팔찌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아이는 자신의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팔찌들이 20개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고작 한두 개 팔기도 어려웠던 팔찌를 모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전부. 강인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1,000원짜리 팔찌 20개라면 2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건넸습니다. 박미정 비서실장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 곁에서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회장이 한 아이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팔찌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팔찌들이 하나하나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상자를 강인호에게 건네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제가 대신 팔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인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린 나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아이의 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0년 전 자신과 갈등을 빚고 집을 나간 딸도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도 아이의 말을 듣고 안쓰러워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린 것이 기특하다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요즘 세상이 참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태경만이 여전히 이 상황을 못마땅해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인호는 팔찌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팔찌들이 보였습니다. 색색의 실로 엮어진 매듭들, 작은 구슬들이 달린 장식들, 모든 것이 아이의 어머니가 밤을 새워 만들었을 정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그 질문에 설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이름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른 아이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아요. 그 순간 강인호의 눈빛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30년 전 집을 나가며 아버지와는 더 이상 상관없이 살겠다고 선언했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자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떠나버린 딸, 그 후로 한 번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강인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 떨림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진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순수하고 씩씩한 소녀가 혹시 자신의 손녀일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박미정 비서실장은 회장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서진아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끔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리던 이름, 술에 취해서 그리워하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그 딸의 아이일까 하는 생각에 그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태경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왜 갑자기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왜 아이의 어머니 이름을 물어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설아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된 말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엄마 이름을 말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강인호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진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강한 직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강인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아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코의 생김새, 눈의 형태,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진아를 닮아 있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은 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행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뭔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급차에서 내린 노인과 팔찌를 파는 아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태경은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회장의 귀중한 시간이 이런 일로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다른 일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장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체면상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인호의 마음속에서는 잠들어 있던 부성애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그렇다면 딸은 어디에 있을까? 아이가 말한 대로 정말 아픈 것일까? 무수한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설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진아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강인호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인호가 팔찌 상자를 들여다보는 동안 설아는 할아버지의 손목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코트 소매 사이로 은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계속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거 있네요. 설아의 맑은 목소리가 가을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목을 들어 올리며 거기에 묶여 있는 낡은 끈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강인호의 손목 쪽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어요. 그 순간 강인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것은 그의 손목에 찬 은빛 팔찌였습니다. 30년 전 딸 진아와 함께 만든 그 팔찌였습니다. 당시 진아는 똑같은 것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자신이 차고 하나는 아버지에게 선물했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팔찌가 증거예요. 딸의 천진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진아는 자신이 만든 팔찌를 자랑스러워하며 아버지 손목에 직접 묶어주었습니다. 강인호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 팔찌를 벗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인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서진아라는 이름, 그리고 이제 똑같은 팔찌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정 비서실장은 회장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생을 차분함으로 일관해온 강인호 회장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서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노태경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왜 그 조그만 팔찌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왜 갑자기 안색이 변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답답함을 느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강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같은 모양이니?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냉철하게 살아온 경영자의 모습이 아니라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진짜 소중하게 여겨요. 잠들 때도 절대 안 벗으시거든요. 아이의 말에 강인호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진아도 어릴 때 그 팔찌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라며 절대 벗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설령 집을 나갈 때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팔찌만은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인호는 팔찌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팔찌 안쪽 매듭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쪽 매듭의 X자 스티치. 이건 내가 진아에게만 가르쳐준 방식이야. 그 독특한 매듭법은 강인호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배운 것으로 딸에게만 전수했던 특별한 기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은 이 신기한 우연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세상 참 좁다며 감탄했고 누군가는 운명적인 만남 같다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인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품어온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기대와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너희 집,
지금 갈 수 있겠니? 강인호의 질문에 설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이의 표정에는 부끄러움이 스쳐갔습니다. 집이 너무 초라해서 이런 훌륭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기가 민망했습니다. 집이 너무 허름해요. 설아의 작은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발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 달동네에 있는 작은 방 한 칸이 자신들의 전부였습니다. 아픈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그 좁은 공간이 부끄러웠습니다. 괜찮단다. 가보자. 강인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도 지금 딸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집이 더 소중했습니다. 집의 크기나 형편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미정 비서실장은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 곁에서 일하며 쌓인 경험으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강인호 곁으로 다가서며 필요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박미정의 신속한 대응에 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판단력과 실행력을 믿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곁에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노태경은 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산행 일정을 포기하고 갑자기 어디론가 가겠다는 회장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강인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하지만 그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강인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일정도, 그 어떤 업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상태에서 갑자기 손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괜찮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집이 너무 어수선하고 좁아서 이런 품격 있는 분들을 모실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신데 괜찮을까요? 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강인호의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딸이 정말 아프다면 하루빨리 만나봐야 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온 만남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아프시면 더욱 빨리 가봐야지. 강인호의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미 설아를 자신의 손녀로 그리고 그 아픈 엄마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변 등산객들은 이 따뜻한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갈등으로 보였던 상황이 이제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이 순간을 기록하려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박미정은 신속하게 운전기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차량을 준비하고 설아가 안내하는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노태경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적인 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요. 근데 정말 좁아요. 아이의 수줍은 미소에 강인호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지을 수 있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단풍잎들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듯한 가을의 인사였습니다. 강인호는 설아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혹시 진아도 이렇게 작은 손으로 힘겹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들은 산을 내려가 설아의 집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과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인호의 가슴은 처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강인호와 설아 그리고 박미정은 산자락 아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고급 SUV는 골목 입구에 세워두고 걸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차가 들어가기에는 길이 너무 좁았고 또한 이런 동네에서 그런 차는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노태경은 결국 차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이런 허름한 동네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체면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 안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언제 이 무의미한 일이 끝날지 궁금해했습니다. 골목길은 예상보다 더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 비좁을 정도였고 곳곳에는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었고 녹슨 대문들 사이로는 생활의 냄새가 배어나왔습니다. 설아는 앞장서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길을 걷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인호의 표정에는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박미정 비서실장은 조용히 뒤따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런 동네는 처음 와보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생활이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빨래가 걸린 베란다, 화분이 놓인 계단, 아이들이 그려놓은 분필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삶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설아가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른 집들과 비슷하게 낡았지만 대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가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설아는 엄마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강인호는 그런 아이의 배려심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집안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공간 안에서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곳곳에 따뜻한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설아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아이의 공부용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 한편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서진아였습니다. 병색이 짙게 배어있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선과 눈매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4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딸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에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코의 생김새, 눈가의 주름, 심지어 잠들어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진아와 똑같았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 팔찌가 엄마 거랑 똑같대. 설아의 밝은 목소리에 서진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기운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딸 앞에서만큼은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가 똑같다고? 서진아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와서 손으로 입을 막았고 그 사이로 피가 묻어났습니다. 병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엄마의 손목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강인호의 손목도 가리켰습니다. 서진아는 자신의 손목에 찬 낡은 팔찌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만든 그 소중한 추억의 증표였습니다. 그때 강인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아야, 기억나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랜 시간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재워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 팔찌를 만들어주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설마. 서진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아의 입술에서 간신히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소중한 호칭이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강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난 기쁨과 그동안의 그리움, 그리고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진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힘겹게 버텨온 세월들이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설아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며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슬픈 눈물인지 기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박미정 비서실장은 조용히 방 한쪽에 서서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 곁에서 일하며 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녀로서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손녀까지 만날 수 있게 되어 더욱 고마웠습니다. 많이 아프니? 강인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세 세대가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와 딸, 그리고 손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운명은 마침내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서진아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침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손수건에 묻어나는 핏방울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설아가 놀라서 엄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며 엄마의 등을 토닥였지만 기침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인호는 즉시 박미정에게 지시했습니다. 응급차 불러.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단호했습니다. 경영자로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그였지만 지금처럼 급박한 심정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미정 비서실장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어 응급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강인호의 명성을 이용해
최고 수준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명강그룹 회장의 긴급 요청이라는 말에 병원 측은 즉시 최고 의료진을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진아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고 의식도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강인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고 신속하게 서진아를 응급차에 태웠습니다. 강인호만 보호자로 동승했고 박미정과 설아는 승용차로 뒤따랐습니다. 노태경은 뒤늦게 병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차 안에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는 강인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으신데요. 노태경의 말에 강인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업무 일정만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아침에 설아를 모욕했던 일까지 떠올리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가족이다. 강인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태경은 회장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응급차는 시내 최고의 VIP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미정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병원 측에서는 최고 의료진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응급실장부터 호흡기 전문의까지 서진아의 치료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아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시작했고 강인호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설아는 할아버지 옆에서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엄마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다가와서 수속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검사비와 치료비가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인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비용? 전부 내 계좌에서 처리해. 원무과 직원은 명강그룹 회장이라는 말에 놀라며 즉시 VIP 진료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강인호의 단호한 태도에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박미정이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동안 노태경이 강인호에게 다가와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회장님 가족인 줄 알았다면. 하지만 그의 변명은 강인호의 분노만 더욱 키웠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노태경의 태도에서는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모욕한 그 아이는 내 손녀야. 그 말에 노태경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그 아이에게 한 행동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회장의 손녀를 거지 아이라고 부르며 쫓아내려 했던 일, 그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의료진들과 환자 가족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인호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노태경 전무, 지금 이 시각부로 직무정지다. 비서실은 인사위원회 오늘 소집 공문 바로 배포해. 그의 목소리는 온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지만 강인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직무정지 통보는 노태경에게 가장 큰 굴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버린 인간이 나의 전부였다. 강인호의 마지막 말은 노태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돈과 권력만을 중시했던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노태경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회장의 발끝에 매달리며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인호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 대한 모든 관심과 신뢰를 거두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명강그룹 전무가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직무정지 통보를 받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순간을 촬영하려 했지만 박미정의 제지로 중단되었습니다. 노태경은 결국 보안 요원들에 의해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강인호는 다시 응급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딸의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노태경에게 쏟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건강이었습니다. 설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저씨는 왜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강인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아저씨가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인호는 긴장하며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딸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강인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의사의 설명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이 흘러 서진아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VIP 병실 창가로는 노란 단풍잎들이 가을바람에 날려와 유리창에 살짝 부딪히곤 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된 덕분에 폐렴은 치료되었고 만성기관지염도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설아는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 사과를 정성스럽게 깎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이는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칼을 움직이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다 나을 거예요. 설아의 밝은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의 기침소리에 밤잠을 설쳤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난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손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내며 그는 많은 것을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딸과 손녀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을 이들과 함께 보내며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모두 주고 싶었습니다. 서진아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갈 때의 분노와 원망은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의 아버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미정 비서실장과 함께 법무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강인호가 미리 지시해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신탁계약 초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초안 검토와 서명 예비 절차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공증과 이사회 보고는 월요일 오전으로 잡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명강그룹의 상당 부분을 설아 명의로 신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며칠 전부터 이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세무법무 동시 진행해. 일정은 박 실장이 총괄해. 강인호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이 재산은 설아 명의로 엄마가 관리인으로 남게 해라. 강인호의 지시에 법무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명강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10살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 세월 강인호를 보좌해온 그녀로서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걱정스러웠습니다. 회장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강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권력과 부를 추구하며 살았던 지난날들과는 다른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회장은 없어도 돼. 아버지만 있으면 충분하지. 그의 말에 병실 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남자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돈과 지위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차가운 사업가였습니다. 가족보다는 일을 우선시하고 딸의 행복보다는 체면을 중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서진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호칭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아버지와 딸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설아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와 할아버지가 화해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깎고 있던 사과를 내려놓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의 손과 할아버지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설아의 따뜻한 손길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진 그 위로 창가의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법무팀은 조용히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설아는 어린 나이에 거대한 기업의 소유주가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팔찌를 팔며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정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오랜 세월 차가운 사업가로만 알고 있던 강인호 회장의 인간적인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 가족을 보좌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우선입니다. 강인호가 법무팀과 박미정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보다는 딸과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서진아는 아버지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전의 아버지라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녀를 만난 후 그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서진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게 많아.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그의 말에는 그동안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
손녀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단풍잎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계절은 변하고 있었지만 이 병실 안에는 봄처럼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설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강인호는 웃음이 났습니다. 거대한 저택을 두고 작은 집에서 살자는 손녀의 말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습니다. 그래, 함께 살자. 강인호의 대답에 설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신까지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산은 돈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세대가 다시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강인호와 서진아, 설아는 다시 그 등산로 초입을 찾았습니다. 서진아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처음 나들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단풍은 절정을 지나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실려 하늘거리며 마치 황금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서진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딸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옆에서 함께 걸었고 설아는 앞서가며 떨어진 예쁜 낙엽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여기 봐요. 설아가 특별히 예쁜 단풍잎을 발견하고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절묘하게 섞인 단풍잎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잎사귀를 소중히 간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등산로 초입의 그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세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설아가 팔찌를 팔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앉아 팔찌를 팔던 그 쓸쓸한 모습 대신 이제는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작은 보자기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엄마와 함께 만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빨간 실과 파란 실 그리고 노란 실로 정성스럽게 엮은 팔찌 3개였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팔찌들은 어린 진아가 만들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할아버지, 새로 만든 팔찌예요. 설아가 수줍게 팔찌 하나를 강인호에게 건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매듭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그 팔찌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만들어준 팔찌와 놀랄 만큼 비슷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도 딸이 건네준 팔찌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만들었던 팔찌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례로 새로운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강인호가 먼저 차고 서진아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아가 자신의 것을 찾습니다. 같은 모양의 팔찌가 세 사람의 손목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강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권력과 부를 추구하며 잃어버렸던 진짜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은 끊어지지 않을 가족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낙엽들이 하늘로 흩날리며 아름다운 춤을 췄습니다. 세 사람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아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졌고 서진아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그것을 감쌌으며 강인호의 깊은 웃음소리가 모든 것을 포용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을산에 울려 퍼져 다른 등산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등산객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보기 좋은 가족이네. 그 말에는 부러움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저녁의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강인호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설아는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매주 여기 와요. 설아의 제안에 강인호와 서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곳이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곳이었습니다. 박미정 비서실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강인호를 보자 하며 이런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마음속으로 이 가족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강인호의 마음속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팔찌의 끈처럼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그 생각과 함께 그는 손목의 새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팔찌와 이제 손녀가 만들어준 새 팔찌. 두 개의 팔찌가 시간을 뛰어넘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갈 때 마지막 낙엽 하나가 바람에 실려 그들 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낙엽은 마치 축복하는 듯 설아의 발끝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늘을 향해 불어보냈습니다. 황금빛 낙엽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며 춤을 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에 길게 드리워지며 한 폭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등산로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등산객들이 하산하고 나자 산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쓸쓸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것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강인호는 딸과 손녀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추구해온 성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삶에는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산을 내려가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아의 학교 문제, 서진아의 건강관리, 그리고 함께 살 집 마련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며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여운이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